네, 요즘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 어렵사리 되살린 경기회복세를 잠재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인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중앙은행의 공백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증시도 덩달아 상당한 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들어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변동성이 심한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그 움직임부터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가 이제 휴일 기간 동안에 상당히 미국 증시도 혼돈이 있었어요. 예. 어제는 200포인트 넘게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장중 흐름에 어제 200포인트 떨어졌기 때문에 장 초반에 시장 흐름을 지켜봤는데요. 미국 시간으로 1시까지 100포인트 넘게 떨어지다가 장 막판에가 160포인트 올라서 하긴 했습니다. 장중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한 80포인트 올랐습니다는 변동폭이 상당히 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만큼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실물경제 차원에서는 지금 실물경제를 상정할 때 두 가지 용어가 있죠. 디스인플레이션. 이건 뭐냐면 돈을 많이 푼다 하더라도 과거에 같은 경우는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물가가 지키 안정돼 있다. 돈을 풀더라도 물가는 안정돼 있다 해서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상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물가가 안정되다 보니까 돈 푼 게 어디에 갔냐? 그러면 증시 쪽으로 간다. 그러면 실물 경제가 경기 회복세가 이렇게 미약한 상황에서도 주가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지금 거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차원에서 신스태그플레이션, 뉴노멀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용어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상 그렇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굉장히 자산시장 생각하면 출구 전략 얘기 나올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실물 경제 생각하면 경기 부양 나올 수밖에 없고 정책적으로 굉장히 대처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국면에 있어서는 조지 소로스가 주가 예측에서 가장 지금 월가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자기 암시가설 보면 2차 맴돌이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2차 맴돌이 국면에 있어서는 투자자들이 경기 판단하기 어렵죠. 아까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든가 신스태그플레이션 새로운 현상. 정책적으로도 이게 긴축인지 부양인지 어렵다. 그 다음에 시장 흐름도 맴돌이 국면이다. 그러면 투자자는 어떨 것이냐? 더 불안하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생각되는 투자자들이 조금만 정책절에 200포인트 넘게 떨어지는 반응을 보다가 또 조금만 출구 전략 완화 얘기 나오면 오늘 장마판 것처럼 160포인트 급등하는 이런 것이 바로 마감 기간으로 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이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도 주가는 올라가는데 실물 경기는 회복을 못하고 있다. 그 괴뢰도가 커질수록 점점 그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앞으로 그 심각한 좀 문제가 닥칠 수 있는 그런 영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주가 예측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 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실물 경제 미약사에 보면 출구 전략은 추진하지 않는다. 경기 부양 지속된다 하는 차원에서 또 주가에 대해서 낙관론이 계속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자산 부분 생각하면은 비관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상태에서 사실 지금 주가 예측과 관련해서 월가는 굉장히 혼동기에 들어간다. 그 혼동기의 대표적인 것이 루비니 교수의 이렇게 예측과 각 재테크 자산별 예측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 하는 이런 금은 $1,000 밑으로 떨어진다 하는 얘기를 했었고요. 금값이 올라가지 못하는 5가지 이유를 들어서 $1,000 밑으로 떨어진다.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는 앞으로 2년간 호황기를 지속된다. 그러면 루비니 교수 자체가 사실 낙관론자냐 하면 금융위기의 가장 비관론자가 가장 선호하는 안전자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떨어진다. 그리고 비관론자가 가장 경계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가장 또 낙관적이다. 이러면 도대체 월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입장을 보일까 하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 세계 증시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가 이렇게 이만큼 올라온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지금 상황이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만만치 않게 또 일전서부터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지적되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국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이 되겠는데요. 일부에서는 이 돈을 푸는 마법을 부리다 보니까 정말 경기가 좋아졌는지 이게 착각을 가질 만하다. 그래서 이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 입장에서도 정말 경기가 좋아진 것일까? 또 판단을 해야만 출구 전략을 언제 들어가야 될지. 버냉키 의장 입장에서도 속내는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곤혹스럽다는 표현이 아주 적당하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시장 평가도 이제 좀 완전히
좀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금리 이장에서 대공황 전문가인 버냉키 회장이 금리위기를 극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경제가 루비니 교수가 어떤 10년 장기 침체에서 좀 빨리 극복하는 데 도움되지 않았냐 하는 이러한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었는데요. 지금 곤혹스럽다 보니까 시장에서 양적완화 정책의 부작용이 노출되면서 이 버냉키 회장이 과연 이 사람이 좋은 일을 했을까 나쁜 일을 했을까 비판이 서로 엇갈리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의 미국 경제 상황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 실물 경제 상황은 소프트 패치 논의가 지속되는 상황이거든요. 경제 지표가 그때그때 지표 성격에 따라서 일희일비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청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월별 지표가 쫓아가는 이걸 보면 고용 지표 좋게 나온다. 또 제조업 지표 안 좋게 나온다 하면 쫓아가다 보면 야 당신 그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미국 경제 상황은 어떻게 하냐는 이런 측면의 얘기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분들도 제발 이제 월별 수치가 그때그때 나오는 때마다 의미를 부여하면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래서 경기 판단할 때는 분기별 지표는 2분기 연속 지표의 지속성 여부를 보고 월별 지표는 그때그때의 흐름에 따라서 춤추는 것보다는 3개월 이동 평균으로 좀 더 좀 시청자분한테 좀 이렇게 추세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좋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지표에 흔들리다 보면 굉장히 미국 경제 본래의 실체 모습에 대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지금 모습이다 리포트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경기는 그 소프트 팬치의 논쟁이 지속될 만큼 지금 상태에서 주가는 이제 많이 올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버냉키 회장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입을 굉장히 아끼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그 FOMC 멤버들 있잖아요. FOMC 멤버들 보면 어떤 사람은 출구 전략이 필요하겠다. 어떤 사람은 출구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양적으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해서 같은 보드 멤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입장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오히려 시장을 혼란케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정책 당국자들이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정책 당국자들이 자기가 뭔지 뭐지도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드 멤버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는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오히려 각자 서로 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서로 엇갈린 얘기다 보니까 증시가 이렇게 하루 간격으로 200포인트 떨어지다가 오늘 장중에도 하루에 100포인트 넘게 떨어지다가 다시 160포인트 올라가는 이런 결과치를 만든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일본 얘기인데요. 일본 경제 상황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신봉자라고 할 수 있는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 현재는 어떤 입장인지요? 이분들이 요새 등장하지 않죠? 조용합니다. 그렇습니다. 4월 달 얼마나 많이 등장했습니까? 아베노믹스 신봉자. 그리고 일본의 니케이지수 오르고 엔달러 환율이 100엔대, 103엔대 오르니까 아베노믹스가 마치 섬공원처럼 해서 구로다 하루 효과가 굉장히 많이 등장했는데요. 여기 자막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엔달러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없는데요. 사실 휴일 전에 아베노믹스의 3대 상징축이 무너진다. 그러면 주가 부분에 폭락했던 것을 일찍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국채 가격 급등하는 문제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난 그 휴일 전에는 엔달러 환율마저도 떨어진다 해서 3대 축이 떨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특히 그 방송하기 직전에 사실상 엔달러 환율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폭락하지 않겠느냐 하는 조짐을 보여서 휴일 전에 그 문제를 긴급으로 좀 진단하는 자리를 가졌었거든요. 3대 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휴일 기간 동안에 일본의 고베 아베 총리가 굉장히 말실수를 반복하면서 긴급하게 3차, 4차 화살적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시장의 분위기가 사실 아베노믹스가 출범하기 첫 때는 굉장히 기대가 높았지 않습니까? 시선이 많이 쏠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번 발표 같은 경우에는 많은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거 신문에 정리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정책들이 재탕, 삼탕, 원래 급하면 재탕, 삼탕 합니다. 신선한 아이디어가 없거든요. 급할수록 좀 성숙된 정책의 실효 가능성, 거기에 필요한 재원들, 또 앞으로 미치는 부작용, 이런 거 생각해서 좀 신중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요. 재탕, 삼탕으로 과거에 나왔던 정책 상당히 다 넣어있고 하다 보니까 정책 발표는 많이 되고 워낙 아베노믹스가 관심이 되니까 그 기자회견 장소에 대내 외신 기자에서 일본의 역사상 가장 많이 참여하는 이런 모습을 제가 그 장면을 봤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 열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분위기가 냉담한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다시 그러다 하려까 내지는 아베 정부의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이 당초에서보다 빨리 발생하다 보니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식 발권력 동원한 윤정기를 쌩쌩 돌려서 추진하는 이런 그 양정원의 정책은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뉴욕 외환시장에서 새벽에 엔달러 환율이 97엔대, 백엔가는 97엔대, 예. 장중한 때는 96엔대까지 떨어졌더군요. 이 시장의 실망 분위기입니다. 오늘 일본 증시, 미국 증시가 다소 좀 상승했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폭을 좀 제약시키겠습니다는 오늘 일본의 그 증시 모습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굉장히 걱정스러운데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엔달러 환율이 103엔가 하니까 일부 사람들이 엔화 약세에 베팅하겠다 하는 시각에 대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는 엔화 약세에 베팅하면 상당히 곤혹스럽게 될 거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일부 기관에 있어서는 엔달러 환율이 120엔 간다. 그것도 국내 우리나라의 유수의 민간 연구소가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103엔, 104엔 가서 120엔 간다 하는 이런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오늘 엔달러 환율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그 전망이 불과 잉크가 마르기 전에 엔달러 환율이 96엔대, 97엔대 떨어지는 모습 보고 아마 또다시 그 기간 같은 경우에는 수정 전망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수정 전망이 자주 나오면 신뢰는 떨어진다. 믿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 밤새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동결하면서 일단은 추가 부양책은 없다라고 선을 긋긴 했는데요. 드라기 총재 속내는 지금 어떨까요? 굉장히 이 양반도 말을 반복하죠. 예. 드라기 총재가 취임 첫 해에는 긴축에서, 전임 트레세에서 긴축에서 부양 쪽으로 갔죠. 예. 근데 이제, 유럽 위기가 외형상 좀 안정되다 보니까 중립적 기조로 바뀐 상태죠. 근데 이제 올해 그 상반기에 5월 달까지 모습은 실물 경제가 상당히 침체됐기 때문에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유럽판 이렇게 뉴딜 정책, 그 다음에 독일식 마샬 플랜이 이렇게 구상될 정도로 드라기 총재 입장에서 다시 긴축에서 성장 쪽, 중립적에서 성장 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금리를 동결하면서 다시 추가 경기 부양 쪽으로 없다 하는 이런 시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그때그때 변경하더라도 중앙은행의 총재의 말은 중앙은행의 정책의 시차와 결부돼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정책 추진하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시차는 보통 9개월에서 12개월. 여기 스팀스테이싱이라든가 보면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예. 정책 추진하는 것에 효과가 발휘하는 판단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사이에 말이 바꾸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긴축 정책을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긴축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다시 또 성장 쪽으로 가면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 일본은행 총재라든가 아니면 버냉키 의장의 입장과 좀 다르긴 하지만 사실 말이 성장과 긴축, 중립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지금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글로벌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도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흥국들 간에는 보면 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신흥국들도 예. 마찬가지로 실물 경제와 자산 부분의 관계에 괴리 현상이 발생하는 건 마찬가지다. 예. 그래서 정책적으로 혼돈하기가, 정책적으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신흥국에서는 자산 시장이 부동산 부분이 많이 좀 이렇게 광풍 현상이 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자막에 좀 나오겠습니다는 예. 지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미국이 출구 전략 추진하면 외국 자본이 이탈되지 않느냐 하는 이 우려가 나오죠. 예. 그런 상태에서 외자 유입 쪽에 균형을 맞춰주지 못하면 외자 이탈 부분에 따라서 외채 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우려가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외자를 이렇게 유입을 억제하는 정책이 지금 외자 유입 쪽으로 촉진하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죠. 출구 전략에서 외국 자본 이탈되니까 외화 캐시플로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보냐면 그 나라 경제라든가 제2의 그 외채이익이라든가 외환위기에 대한 가능성이 줄어들면 외국 자본 유입을 촉진시키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안 좋은 가운데 자 외국 자본이 많이 와서 부동산 분에 강풍을 일으키니까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외국 자본 유입 때문에 잡히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브라질 같은 이런 국가는 터빈셋 이렇게 폐지라든가 정격 폐지라든가 이런 쪽에서 외자 유입을 촉진하는 거고 한편에서는 중국은 부동산 분의 강풍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자 유입 쪽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적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신흥국별로 지금 국가의 상황, 신흥국 예. 속해 있는 국가별로 상당 부분 지금 정책적으로 혼돈한 상태를 보인다. 예. 어떤 쪽은 유입을 촉진하고 어떤 쪽은 이탈을 방지하고 이런 쪽이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상황이 되겠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역시 중앙은행도 좀 대처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 이제 경기를 얘기하면 네. 우리 국내 경기를 얘기하면 증시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경기적 측면에서 선진국들이 좋을 때 다른 국가들이 좋을 때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에서 트리플 디카플링 현상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그게 개선되느냐 하면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 하더라도 트리플 디카플링 현상이 지금 상태에서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이 트리플 최근에 보면 우리가 못 올라갔던 것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시는 증시 전문가시라는 분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다 해서 6월달 증시 전망에서 코스피 지수를 2,300 경우에 따라서 2,500까지 낙관론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왜냐? 그 근거가 글로벌 쪽과 같이 동조간다면 우리가 못 올라갔던 부분이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데요. 사실 그거는 저희도 좀 글로벌 이론을 처음으로 한국의 글로벌 경영 이론적 토대를 짠 입장에서 보면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대 샌드위치 국면에서는 좋을 때 같이 타야지 나빠질 때는 그 좋을 때 못한 것이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더 주저앉아 버리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최근에 보면 디커플링이 증시적인 측면에서 커플링 이펙트가 조금 나타나다 보니까 못 올라간까지 올라가서 사실상 우리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으로 불러일으키는 사람인데요. 저도 투자자 내지는 금융상품 이런 입장에서 그걸 바라겠습니다. 근데 샌드위치 상황에서는 좋을 때는 더 올라가는데 그 좋을 때는 더 올라가는 걸 타지 못하면 나쁠 때는 그 부담이란 뭐냐면 선진국의 출구 전략 부담, 신흥국의 자본 이탈에 대한 부담 이런 것이 동시에 나타난다. 여기 이제 나오겠습니다는 우리 증시에서는 지금 출구 전략 부담이 있는 상태고요. 채권에서는 그동안 많이 유입됐던 자금의 이탈 문제가 우리가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은 어떤 쪽이든 중앙은행 입장에서 통화정책 방향이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처리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금리 동결 이 얘기를 하고 금리 정책 가져가지 않겠다 하는 측면에서 총액 대출 한도라든가 이런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과 같은 이런 비슷한 정책을 지금 이렇게 통화정책 측면에서 강경하겠다 하는 것이 두 수장 간에 김두익 총재와 현우석 부총장까지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 나왔던 거거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정책도 지금의 글로벌 통화정책의 내용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좀 엇박자가 갈려있는 정책이다. 예. 좀 더 지켜봐서 이런 문제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샌드위치 상황에서는 좋을 때 못 올라가면 못 올 때는 더 부담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죠. 물론 신중해야 되긴 하지만 고민의 시간이 너무 또 길어져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점검해 봤습니다. 논설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